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자, 향후는 신약 개발사로 이제 취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파이프라인 확대에 나서고 있는데요. 셀트리온이 성장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어떤 흐름이 나타나야 되는지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 관련되는 부분을 먼저 한번 살펴봐 드리면요. 이 추석 연휴에도 사실 이제 뭐 바이오 생산 시설은 반도체 시설과 마찬가지로 이 배양이라든지 정제라든지 이런 과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쉬지 않고 계속 이제 공장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셀트리온이 추석 연휴 기간에도 쉬지 않고 바이오 의약품 공장을 모두 가동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기사가 나와 있죠. 자, 바이오시밀러 제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를 해외 공급하는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트룩시마, 그 다음에 허주마 같은 경우에는 트룩시마는 이제 프랑스 병원 입찰 수주에 성공했고, 허주마는 이제 이탈리아라든지 튀르키예 쪽에서 수주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직판 이후에 계속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어떤 기사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아침에 나왔던 기사들을 보시게 되면 직판에 합병에 그 유럽 시장 수주 관련되는 부분, 금방 이제 말씀드렸던 뭐 프랑스 병원이라든지 이탈리아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튀르키예 관련되는 부분, 입찰 관련되는 부분 이야기들이 계속 많이 나와 있고요. 작년부터 이제 항암제 판매 전략을 직판으로 전환을 하고 입찰 경쟁에서 연이어 이제 성과를 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직판 이후에 이제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향후에 이제 합병을 하게 되면 매출 원가율이 개선이 되지 않습니까? 셀트리온이 한 20%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70%인데 셀트리온이 개발 생산해서 이제 보내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입장에서는 그 받은 이제 매입 관련되는 부분이 원가가 되니까 당연히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제 유통의 입장이니까 원가율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합병을 하게 되면 원가율 자체가 뭐 한 40% 이제 밑단으로 이제 떨어지게 되겠고, 향후에 이제 계속 이제 이 부분이 낮아지기 때문에 원가율 개선을 통해서 유연한 어떤 가격 차별화 전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직판 이후에 과거에 이제 파트너사, 유통을 대행했던 파트너사한테 주었던 어떤 마진 관련되는 부분을 이 가격 전략 협상의 여력을 기반해서 여러 이제 하지 못했던 어떤 입찰이라든지 판매 기회가 훨씬 더 확산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재무적 효과로 향후에 합병 이후에 셀트리온의 이 장기 어떤 실적 개선에 영향을 준다, 이런 부분들의 어떤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매출 원가는 높은 편이 이 유통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70%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합병 이후에는 원가율이 한 40%로 낮아진다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의 어떤 재무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가지고 있는 이 재고 관련되는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면 이제 이런 부분들은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단에 반영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기관의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도 직접 판매 구조를 위해서 원가율이 큰 폭으로 낮아진다. 그리고 매출 구조가 이제 단순화되고 원가 절감을 하면 이 매출 확대뿐만 아니라 이 수익성까지도 이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 자, 이런 부분들은 합병 이후에 지금 나오는 앞서 말씀드렸던 재고가 이제 다 좀 소진이 되고 난 다음에 이런 부분을 좀 본격적으로 좀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은 단순히 이제 바이오시밀러 회사 초기에는 CMO였죠. 그러니까 남의 제품을 대신 생산해 주었던, 지금 이제 그 삼성 쪽에서 하는 그런 부분들을 CMO로 하다가 이제 바이오시밀러로 갔다가, 바이오시밀러도 어차피 보면 일종의 제네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만의 어떤 제품, 결국에 가치가 가장 높은 게 신약이죠. 신약 개발사로 갔을 때가 가장 이제 기업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신약 개발사로 어떤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요. 기존의 바이오시밀러나 CMO를 하고 있던 부분의 어떤 기반에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결국 이 플랫폼 관련된 어떤 그 신약 개발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 관련되는 부분에 활용을 하면서 하는 방법으로 이제 신약 개발사로 지금 모색을 하고 있죠. 그래서 바이오시밀러 외에 신약 파이프라인 관련되는 부분 하면서 2030년도까지 보면 매출액 한 40% 정도가 신약 관련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을 이제 빠르게 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M&A 관련되는 기대감이 있고요. 그래서 신약 개발의 여지를 높이고 기존에 했던 항체의약품 관련되는 부분에 어떤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서 이 제형을 변경하는 뭐 경구형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ADC라든지 이중항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이제 신약 개발 후보로 지금 나와 있죠. 그래서 라니를 통해서 경구형으로 전환하는 부분이라든지, ADC 쪽에서는 익수다라든지 피노바이오 관련되는 부분에 협업 관련되는 부분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뭐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런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관련되는 기본의 어떤 기업들을 성장주라고 하죠. 성장주의 입장에서 이제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 성장의 흐름들이 어떻게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쉽게 이제 판단하기 위해서 그 키움에 보면 이제 재무 차트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보고, 우리 월가에서 굉장한 뭐 투자자 중에 한 분이 이제 윌리엄 오닐이 있죠. 윌리엄 오닐 같은 경우는 이제 성장주 투자를 할 때 보통 이제 기준을 이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 관련되는 부분들이 한 20% 이상 이렇게 증가를 할 때 성장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무 차트에서 보시게 되면 셀트리온을 좀 길게 좀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한번 길게 한번 보시게 되면 셀트리온이 이제 주가 흐름들이 보시게 되면 2013년도가 이제 그 램시마가 허가받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CMO로 있던 부분에서 이때 이후로 보면 이제 매출액이 증가하는데, 당장에 막 이렇게 증가를 한 게 아니라 한 2015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증가를 하고요. 2017년도에는 확실하게 이제 올라가 버리죠. 그래서 이제 이게 연평균 증가율이라고 보시게 되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계속 이제 올라가는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2013년도에 막 올라갔다가 2017년도에 올라갔다가 2020년도, 그러니까 여기가 그 코로나 때죠. 여기 때까지 이제 주가로 보게 되면 성장의 어떤 그 기울기가 이렇게 높을 때인데, 요때 보시게 되면 63%죠. 요때 14%, 여기 3%. 그러니까 매출액 증가율 자체가 낮으면 매출액 증가율이 좀 낮은데 주가가 올라가 있으니까 이제 그 뒤에 떨어졌던 거고요. 2017년도에는 41%죠. 2016년도 11%, 2015년도에 28%. 그러니까 2014년도에는 100% 증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승인을 받았으니까 이제 여기는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요 2015년도에도 보시게 되면 28% 굉장히 높죠. 그 다음에 2016년도에는 11% 좀 줄었습니다만 2017년도 40%, 그 다음에 2018년도에 또 확 줄죠. 3%. 그래서 이렇게 그 성장률이 줄 때 주가가 위에 있으면 이 부분을 또 반영해 떨어졌다가 다시 2019년도에 이제 14%로 회복하고 2020년도 63%로 매출 증가율이 확 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이렇게 증가한다기보다는 성장 속도가 이렇게 그 가속도가 조금 이제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뒤에 보시게 되면 2021년도에 보면 매출액 증가율이 다시 또 이렇게 줍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줄었기 때문에 작년에 이렇게 줄었고, 재작년에 줄었고, 이제 작년도에 보면 이제 2022년도에 한 20% 다시 두 자리로 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어떤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 2021년도에 매출액 증가율이 팍 줄어가지고 주가가 이제 바닥을 했는데, 작년도에는 한 20%로 매출액 증가율 관련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올라왔는데, 영업이익률 관련되는 부분, 수익성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 부분들이 작년도에는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주였던 모습을 이제 그 2020년도 이후에는 지금, 작년도에는 매출은 어느 정도 올라왔습니다만 수익성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연간의 어떤 흐름들을 여기서 이제 그 올해나 내년도 이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이제 만들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러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기존의 바이오시밀러 말고도 이제 신약 관련되는 부분이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직판을 통해서 이런 수익률 개선과 매출액 정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유플라이마나 램시마 SC가 이제 가세를 했을 때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만들어지느냐. 결국 이제 윗단에서 이제 기본수가 되는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조금씩 이제 증가하고, 영업이익률 관련되는 부분은 증가되는 어떤 부분들의 어떤 전망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증가율 자체가, 올해는 이제 그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지가 못하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주가의 회복들도 점진적으로 지금 회사가 좀 진행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는, 램시마 SC, 유플라이마, 베그젤마, 그 다음에 기타 이제 후속 바이오시밀러가 얼마만큼 역할을 해주느냐. 그러니까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숫자가 사실 잡혀야 되는 어떤 회사잖아요. 이제 초기 스타트업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바이오시밀러에서는 탑에 들어가는 회사이기 때문에, 숫자의 모습들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회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어떤 2022년도 이후에 이제 이렇게 좀 떨어졌던 수익성과 매출액 증가율 자체가 이 올해 내년 얼마만큼 이제 좀 반응하느냐, 이런 어떤 흐름에서 이 바닥권 탈출에 대한 어떤 기대를 여전히 또 가져보게 하는 어떤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흐름들을 계속 이제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